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괴수의 아내를 탐한 정익공. 정익공은 젊었을 적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짐승을 따라서 점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사방에 인가가 없으니 매우 당황했습니다. 말고삐를 잘 잡고 풀숲에 난 길을 따라 산등성이 몇 개를 넘었습니다. 한 곳에 도착하니 산이 우묵한 곳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한 여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길손이 잠시도 머물 곳이 못 되니 속히 떠나십시오. 공이 그녀를 보니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이고 용모가 잠옷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공이 대답했습니다. 산골짝은 깊기만 하고 날도 저물었소이다. 호랑이와 표범이 횡행하는 곳에서 간신히 인가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소. 이 집에 있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 맹수에게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소. 그러고는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여자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공은 방으로 들어가 앉아 이 집에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적개가 사는 곳입니다. 양갓집 딸인 소첩도 적개에게 잡혀와서 몇 년이나 이곳에 살고 있지만 아직 호랑이 아가리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때마침 적개가 사냥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밤이 깊으면 올 것입니다. 손님께서 여기 머물고 있는 걸 보면 소첩과 손님은 한 칼에 머리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손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공연히 적개의 손에 죽게 되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와도 밥은 거를 수 없죠. 저녁밥을 얼른 좀 가져다 주시오. 여자가 적개에 밥을 갖다 주니 공은 배불리 먹고 나서 여자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여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후안을 어쩌시려고요.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영토를 깎아내도 반란을 일으키고 깎아내지 않아도 반란을 일으킨다 했소.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데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설사 서로를 멀리한들 누가 그걸 믿어주겠소. 죽고 사는 건 운명이니 이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소. 마침내 둘은 관계를 가지니 엎치락뒤치락 마음껏 즐겼습니다. 식경이 몇 차례 지나자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짐을 내려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적개가 왔어요. 이를 어째요. 공은 들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윽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10척이나 되었고 눈은 강과 같이 패였으며 입은 바다같이 컸습니다. 그 모습이 웅장하고 풍채와 거동은 사나워 보였습니다. 손에 큰 칼을 잡고 있었는데 반쯤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공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 높여 크게 꾸짖었습니다. 뭐하는 놈인데 감히 여기 와서 남의 철을 겁탈했느냐? 공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에 들어와 짐승을 쫓다가 날이 저물어 여기에서 기숙했소이다. 적개가 다시 크게 공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참 간도 크다. 그랬다면 사랑에 거처하는 것이 옳거늘 어찌 감히 내 실로 들어와 남의 철을 범한단 말이냐. 이것만 해도 이미 죽을 죄이거늘 너는 나그네로서 주인을 보고도 이해를 갖추기는커녕 누워서 보기만 하니 이게 무슨 도리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비록 내가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남녀의 자리를 나누어 앉아 있었던들 당신이 믿어주었겠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적개가 굵은 새끼줄로 공을 묶어서 대들보 위에 매달고 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루 위에 사냥해 온 산짐승이 있으니 잘 씻어서 구워와라. 그녀는 전전긍긍하며 나가 산돼지, 노루,
사슴 등의 고기를 썰어 잘 익혀 큰 쟁반에 가득 담아내왔습니다. 적게는 또 술을 가져오도록 하여 큰 동이에 든 술을 연거푸 몇 잔이나 마시고 칼을 뽑아 고기를 잘라 씹어 먹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기 한 덩이를 칼 끝에 꽂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을 옆에 두고 어찌 혼자만 먹겠는가. 곧 죽을 테지만 맛은 보게 해주어야지. 칼 끝에 고기를 주니 공이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데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적게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가히 대장부라 부를 만하도다. 그러자 공이 말했습니다. 죽이려면 얼른 죽일 것이지. 어찌 이렇게 시간을 끄시오. 또 무슨 대장부, 소장부 타령을 하시오. 적게가 칼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묶은 것을 풀어주고 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천하 기남자는 처음 보았소이다. 당신은 장차 세상에 크게 쓰이고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이 될 것이니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지기로 생각하겠소. 저 여자는 비록 내 처지만 당신이 이미 가까이 했으니 당신의 아내가 되었어. 내가 어찌 다시 가까이 하겠소. 또 창고에 쌓여 있는 재물과 비단을 모두 당신에게 줄 테니 사양하지 마시오. 대장부가 세상에서 일을 이루려는데 손에 돈과 재물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나는 이제 떠나겠소. 이후에 나에게 큰 액이 있을 것이니 당신이 꼭 나를 구해주시오. 적게는 말을 마치자 훌쩍 일어나 떠나가니 가는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은 그의 말에 여자를 태우고 돈과 비단을 다 내어와 마구간에 있던 말들에 실어갔습니다. 그 뒤 공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이 훈련대장 겸 포도대장으로 있을 때 외딴 시골에서 큰 도둑 무리의 두목을 잡아 올렸습니다. 공이 그를 다스리려고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그 적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임금께 아뢰자 임금이 그를 석방해주고 군관 장교의 서열에 임명했습니다. 그 뒤 적게는 여러 관직을 추천받고 과거에도 급제했으니 지위가 병사나 수사의 직임을 맡는 데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음사를 철거하고 비단을 불태운 며느리, 원남군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으나 맏아들이 일찍 죽었고 손자와 증손자도 이름을 날렸지만 모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자손이 희귀하여 그 집안은 귀신에게 아첨하고 구슬하여 치성을 드렸습니다. 다락방을 신사로 삼고 봄가을에 음식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옷을 지어두고 집에 명주나 비단을 갖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한 폭을 찢어 신사 앞에 걸게 했습니다. 여러 대에 걸쳐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그만두지 못하니 재산이 점점 축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두세 대에 걸쳐 늙은 과부만 있었습니다. 손자가 장성해 충청도 지역에서 배필을 구하니 판서 권상유의 딸이었습니다. 신부가 시집와 시어머니를 뵌 지 사흘 만에 시어머니는 살림을 모두 신부에게 맡겼습니다. 하루는 늙은 계집종이 들어와 권부인에게 알렸습니다. 아무 날은 집안 귀신에게 굿하는 날입니다. 쓸 돈을 미리 주셔서 준비하도록 해주십시오. 권부인이 물었습니다. 그건 어떤 귀신이란 말이냐? 무슨 일로 기도를 드리느냐? 계집종이 답했습니다. 이 귀신을 모시는 일은 선대부터 해왔죠. 해마다 봄가을에 2번 제물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치성을 드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니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권부인이 물으니 계집종은 부인이 새로 들어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일일이 셈을 늘려서 대답했습니다. 권부인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후하게 대접할 것이니 온갖 재물을 다른 때보다 3배 이상 마련하거라. 그 셈대로 돈을 내어주니 계집종이 크게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늙은 시할머니가 소식을 듣고는 매우 근심하며 탄식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부터 귀신에게 치성드리느라 가세가 점점 기울었다. 시골 여자라면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겠거니 해서 호중의 여자를 들였는데 오히려 3배나 늘리다니. 이렇게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 우리 집안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삿날이 되어 깨끗이 청소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옷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권 부인은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직접 한글로 제문을 지었습니다. 첫머리에 사람과 귀신은 뒤섞여 살 수 없다 하고서는 자기가 시댁에 들어와 관례를 바꾸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성대하게 바치는 마지막 제사를 올려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제문을 읽게 하려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읽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몸소 향을 사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쌓여있던 옷과 비단 등을 모조리 꺼내 마당 가운데 쌓고는 계집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모두 태우면 귀한 물건을 마구 버리는 셈이니 그럴 수는 없다. 오래되지 않아 입을 만한 옷을 나부터 먼저 입겠다. 나머지는 너희도 모두 입도록 해라. 그러고는 일일이 여러 계집종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썩은 것들은 태워버리려고 불을 가져오라 하니 모두 두려워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부인 스스로 불을 가져왔습니다. 늙은 시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급히 사람을 보내 말렸습니다. 부인은 듣지 않고 계집종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설사 재앙이 내린다 해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시댁을 위해 이 폐단만은 영원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줄지어 달려와 한사코 말렸지만 부인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물건들을 모두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이 치워 울타리 밑에 묻었습니다. 비단과 명주를 불태울 때는 비린내와 노린내가 코를 찌르니 계집종들이 서로 바라보며 떠들썩하게 말했습니다. 귀물이 다 타버리는구나. 그 후로 집안이 평안해지고 재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 합니다. 한밤에 삶은 돼지를 싸서 친구 집을 찾아간 부자.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아들은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해 날마다 나가서 친구들과 놀았는데 나가면 반드시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간혹 밤을 새우기도 하고 심지어 며칠 동안 밖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몰려와 신발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술잔과 그릇이 여기저기 널렸으며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친구 얻기란 천하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많단 말이냐? 모두가 너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란 말이냐? 뜻이 같고 생각이 합치되어 금난과 같고 금과 재물로 통하니 재앙과 난리를 당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 한번 시험해보겠다. 하루는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 삶아서 털을 뽑아내 하얗게 만들고는 그걸 집자리에 쌌습니다.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아들에게 집자리를 짊어지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와 가장 친한 친구 집으로 가보자. 그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사람이 나와 물었습니다. 자네 이리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왔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불행히도 사람을 죽였다네. 형편이 매우 급하게 되어 시체를 지고 이렇게 왔다네. 부디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자 친구는 겉으로 매우 놀라는 모습에 측은히 여기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가 도모해 봄세. 하지만 식경을 서서 기다려도 친구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 절친한 친구가 이 모양이냐? 아들은 그곳을 떠나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사람을 죽였다네. 사태가 급한지라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네. 자네와 함께 이를 도모했으면 한다네. 친구는 다른 일로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전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큰 사건인데 나에게까지 화를 입게 하려는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서 떠나게. 꾸물거리다간 나도 연루될 걸세. 집자리를 짊어지고 서너 집을 더 찾아갔지만 모두 얼굴을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란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내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다. 아무 동에 살고 있는데 못 본 지 10년이나 되었다. 일단 거기로 가보자.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는 아들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 머물게나. 곧 동이 트고 사람들이 나타날 걸세. 급히 이끌어 자기 집으로 들어가 몸소 도끼와 삽등을 꺼내 침실의 온도를 파서 시체를 감추려 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나를 도와 힘을 합치세. 꾸물거리면 사람들이 볼 걸세.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놀라지 말게. 온돌도 부술 필요가 없다네. 집자리로 싼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건 돼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네. 이어 그간의 일에 대해 한바탕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삽을 던지고 웃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여러 병을 사오고 돼지도 썰어 먹으며 여러 해 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습니다. 얼마 뒤 작별을 고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서로 통하는 것은 한 점 영서밖에 없네 그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병풍에 물을 뿌린 한석봉. 한호가 일찍이 조천사를 따라 영경에 갔습니다. 그때 한재성이 검은 비단으로 장자를 만들어서 화당에 걸어두고 천하 명필을 모아 글씨에 능한 자에게 장차 후한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한호도 가보았는데 장자가 현란한 빛을 내고 있었고 족제비 수염으로 만든 붓이 유리그릇에 담긴 이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로 이름난 사람 수십 명이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호는 글을 쓰려는 흥이 일어나 참지 못하고 나서서 붓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이금 속을 휘젓고 갑자기 붓을 휘둘러 뿌렸습니다. 장자 가득히 얼룩이 졌습니다. 보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고 주인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 역시 동방명필로 불린다오. 그러고는 붓을 잡고 일어서서 재빨리 휘둘러 해서와 초서를 섞어가며 그 심경을 극진하게 드러냈습니다. 장자에 떨어졌던 금리 얼룩들은 모두 글자의 점과 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으니 신묘함과 빼어남을 이루 형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루 가득 바라보던 사람들도 부르짖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주인도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 대접하고 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호의 이름이 중국에 크게 알려졌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안평의 글씨는 봉황의 9가지 깃털 색의 봉황 새끼 같아 항상 구름 하늘에 꿈을 가졌고 한호의 글씨는 천년 묵은 늙은 여우 같아 조화의 자취를 능히 훔쳤도다. 선조도 한호의 글씨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항상 그 글씨를 가져와 보게 하고는 많은 상을 내렸고 진수성찬도 여러 번 베풀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동방 제일 명필이 되었습니다. 기생을 두고 다툰 이상서. 판서 이익보는 모대감과 동갑이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며 어려서부터 같이 배웠고 장성에서는 학업을 같이 했습니다. 성균관에 들어가고 급제한 것도 같은 해였고 한림과 옥당에도 같이 뽑혔습니다. 지체와 문벌, 태도와 차림, 글솜씨와 명망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대감과 친구가 옥당에서 함께 숙직할 때였습니다. 서로 낫다고 자부하며 아래가 되지 않으려 하니 마침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지. 소문을 들으니 남원에
암흑의 기생이 있다는데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더군. 그 기생을 먼저 얻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세. 얼마 안 있어 친구는 3년마다 각도에서 과거를 시행할 때 서울에서 보낸 시험관이 되었습니다. 이는 탈이 생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었는데 시험일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 하직하고 떠날 예정이었으며 시험이 열리는 곳은 남원읍이었습니다. 이대감이 때마침 숙직을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탄식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곧바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심히 개탄하며 지금 형편으로 보면 친구에게 으뜸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이를 어쩐담 하면서 혀를 찾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친구는 시관이 되어 하직 인사를 하고 의기양양하게 이대감이 숙직하는 곳으로 찾아와 그의 길을 꺾어주려 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떠벌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자네를 이길 수 있겠네 그려. 이대감은 억지로 크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머리가 숙여지고 기운을 빼앗긴 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되었습니다. 조금 뒤 호련 입지곡당이 아무개는 입시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엎어질 듯 달려가 뵈니 임금이 봉서 한 장과 암행어사의 마패를 하사했습니다. 이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필시 호남 암행어사일 것이라 짐작하고 즉각 남대문 밖으로 나가 봉서를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호남좌도 암행어사였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 친구는 모일에 남원에 도착할 것 같은데 자기가 당일 안으로 출발해서 이틀의 갈 길을 하루에 걸어서 빨리 달리면 모 친구보다 조금 먼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종인과 비장에게는 명령을 내려 알려줄 겨를이 없어 급히 본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약간의 노자를 가지고 호위병 1명과 종 1명만 데리고 도보로 떠났습니다. 종인과 비장, 노자와 옷등속은 뒤이어 남원으로 곧바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정을 집에 알려주고 2배의 속도로 뒤쫓아가서는 모일 정오에 남원읍에 도착했습니다. 경시관의 행동거지를 탐색해보니 그날 아침에 겨우 들어왔다 했습니다. 급히 염탐하여 서너 건을 발각해내어 객사에서 직접 출두했습니다. 이때 위로는 관가와 경시관으로부터 아래로는 읍촌 아전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암행어사의 기별도 듣지 못하고 졸지에 출두를 당하니 모두 당황하고 다급해했습니다. 온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방과 좌수를 잡아들이고 각 창고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치죄하고 나서 본읍에서 수천 기생 몇 명을 선발하여 드리라 명했습니다. 자리에 차례를 적은 목록을 살펴보니 그 기생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호장을 잡아들여 물었습니다. 남원은 나라의 색향이여 어사는 제일 높은 관원이로다. 그러나 오늘 수천 기생의 구색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속속 다시 선발하여 드리거라. 어사의 분부를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다시 선발하여 드렸는데 역시 그 기생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사가 크게 화가 나 호장과 순호 그리고 으뜸 기생까지 모두 잡아들여 꾸짖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읍에 암흑의 기생이 있는 거라는데 그 기생이 다시 선발한 수천 기생으로도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으니 읍의 일 처리가 너무나 소홀하도다. 암흑의 기생을 속히 대령하렸다. 호장 등이 말했습니다. 암흑의 기생은 경시관 사또 수청을 들고 있는데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까닭에 선발하여 드리지 못했나이다. 그러자 어사는 더욱 화를 내며 사무장을 특별히 만들어 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호장과 순호와 으뜸 기생을 형틀에 앉혀 묻게 하고는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 무리가 그 기생을 어디에 감춰놓고 경시관 수청을 핑계 삼아 끝내 보이지 않는가. 만만 해계하고 만만 무엄하도다. 즉각 대령하지 않으면 너희 무리는 형장 아래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매질 잘하는 자를 뽑아서 10대 안에 때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위풍이 늠름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온 읍 사람들이 몸서리쳤습니다. 호장과 순호와 으뜸 기생의 집안 사람들과 집안 각 부군의 향리, 장교, 군노와 사령들이 모두
경식관 하처로 몰려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세 사람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엎드려 애걸하건대 경식관 사또께서는 불쌍히 생각해 주시어 사람 살리는 은덕을 크게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암흑의 기생을 내어주시면 어사또께 잠깐 보여 벌을 면하고 어사또의 위험이 조금 누그러지기를 기다렸다가 저녁 무렵을 틈타 다시 데려와 수청을 들게 하겠사옵니다. 부디 잠시 외출을 허락해 주시어 장차 죽을 목숨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천만 축원하고 축원하나이다. 경식관은 죄 없는 그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 암흑의 기생을 내보내주지 않아 어사가 정말 그들을 때려 죽이면 자기가 혐의를 쓸 수도 있어 원한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사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생 하나 때문에 평생 껄끄러울 일을 만든다면 그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을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잠시 내어주니 어사에게 보이고 나서 즉각 데려와야 하느니라. 그들이 대단히 기뻐하며 백배살이하면서 말했습니다. 높으신 덕이 하늘 같아서 끊어질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이고 나서 어찌 데려오지 않겠나이까. 마침내 기생을 데리고 가서 어사에게 보였습니다. 어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생을 보니 과연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아전과 노비들을 내보내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대청 가운데 큰 병풍을 둘러치고 기생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남만이 희롱했습니다. 운후의 일이 끝나자 가마를 들이게 하여 자신이 타고 기생은 뒤를 따르게 하여 곧바로 경식관의 하처로 향했습니다. 대청 가까이 가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친구의 자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연 어떠한가? 내가 드디어 통쾌하게 이겼다네. 경식관은 암행어사 출두 소식을 듣긴 했으나 어사가 어떤 사람인 줄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내려올 때 이대감은 옥당에서 숙직하고 있었으니 오늘 이렇게 행차한 것이 더욱더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예상 밖의 만남에 경악했습니다. 또 기생을 선점당해 으뜸 자리를 빼앗겼으니 더욱더 분통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빛이 흑색이 되어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대개의 임금이 이대감과 친구가 서로 약속한 일을 들은 까닭에 경식관이 하직하는 날 이대감을 암행어사로 특별히 보내 기생을 차지하려 경쟁하게 했던 것이라 합니다. 남의 충문을 읽은 산골 백성. 옛날에 재상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나섰다가 깊은 산골에 이르러 날은 저물고 주점은 멀기에 한 농가에 묵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는 개와 돼지를 잡아 푸지게 삶고 있었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이유를 물으니 그날 밤 제사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밤새도록 시끄러워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달게 울자 시끄럽게 부르고 대답하는 소리가 100배는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기를 차리고 제수를 버려놓는 소리며 곡성의 귀가 따가웠습니다. 충문을 읽는데 개우 5월 20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누워서 듣고 있다가 혼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갑술년 5월 16일인데 어째서 작년 5월로 충문을 지었을까 의아해하는데 또 효자 아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또 들어보니 감히 대광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춘추관 홍문관 예문관 관상감사 세자사시오 아무 공부군께 밝게 고하노니 라 했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옛날 재상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어찌 이같이도 몰락했단 말인가? 그런데 직함과 시호가 내 선친과 같으니 이 역시 기이한 일이도다. 또 들어보니 현비 정경부인 아무 관양 아무씨라 했습니다. 돌아가신 모친의 관양 성씨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더욱 큰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을 급히 불러 말했습니다. 내 선생께서 무슨 관직을 지내셨더냐? 주인이 황공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관직을 지냈겠습니까? 윗대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금이군을 면치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셨지요. 또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아무개입니다. 과연 자신과 같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내 모친의 성씨가 아무인가? 소인의 모친은 어려서 부모를 잃으셨기에 성씨를 모릅니다. 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 업문만 깨쳤을 뿐입니다. 그럼 내가 읽은 축사는 누구에게 써달라 했느냐? 소인은 본래 축문 쓰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제 어르신네 종이 소인 집에 제사가 있는 걸 알고는 축문이 있느냐? 고 묻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네 종이 비웃으며 축문 없이 제사 지내는 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요라 했지요. 닭주 몇 주발을 대접하며 죽식을 청했더니 어르신네 종이 흰 닭종이 한 장을 꺼내 업문으로 축문을 써서 소인에게 읽어보라 했습죠. 소인이 한 번 보니 그리 어렵지 않은지라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 여러 집 사람들과 그 종이를 귀중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뒤에 집집마다 돌려가며 읽기로 약속하고 저희 집에서 오늘 새벽에 먼저 시험해 본 것입죠. 재상의 아들은 크게 놀라 일의 이치를 깨우쳐주고 즉시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을 호되게 꾸짖으니 종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상전 데키일마다 축문을 익히 들어온지라 외우게 되었습니다. 세상 축식이 모두 똑같다 착각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나이다. 재상의 아들은 마음이 무척 편치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축문의 연월간지를 다시 생각해보니 그날이 작년 자기 선친의 기일인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말했습니다. 주인은 개 잡고 돼지 잡아 제수를 차리고 축문을 읽어서 다른 귀신을 잘못 청했고 재상의 아들은 타양 남의 집에서 선친의 제사를 배설해 귀신을 더럽히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낭패를 당한 것은 주객이 마찬가지라 더욱 껄껄 웃을 일이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